아니 촬영 안녕하십니까. 고용석입니다. 초청해 주신 학회 측에 감사드리고 제 강의가 파워포인트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밑에 얼굴이 나오는 카메라 촬영이 엄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는 전반부는 우주적 맥락에서 지속 가능성 유의가 무엇이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점검을 갖다 해보고, 그리고 어떤 키르트무카와 마고성 신화를 통해서 생명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성을 갖다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생소한 형태의 강연이지만 파워포인트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2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구 기온 상승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녹색 부분은 빙하기에서 간병기까지 약 10,000년에 걸쳐서 4도 올랐죠. 그리고 파란 부분은 12,000년 전부터 지구 기온이 안정되기 시작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갖다가 지질학자들은 완신세, 홀로세, 즉 축복받은 어떤 시기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더 직접적으로는 1950년 이후부터 지구 온도가 100년에 걸쳐서 거의 1도 직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가장 빠른 온도 상승인 빙하기에서 간빙기까지의 어떤 사도에 비해서 25배 정도 빠른 어떤 속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2도 이내에 제한하자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3년 후에 1.5도 특별 보고서를 통해서 1.5도가 넘어서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1.5도 내에 제한하자고 약속하고 전 인류가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떤 소비 추세를 감안하면 약 7년 내지 8년이 어떤 남은 셈이죠. 그 전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인류의 사회 경제적 그 변화가 1950년도부터 얼마나 거대하게 어떤 가속되었는가를 갖다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 인류세를 갖다가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있고 또 태양계 자체는 또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돌고 있죠. 이런 우리 은하가 수천억 개 모여서 관측 가능한 어떤 우주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빅뱅 이후부터 이 우주가 지구가 생겨나고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돼서 지금까지 우주적 맥락의 어떤 생명 유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는 복원력이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체에 비유하면 열이 나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으면 곧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계를 지나게 되면 좋은 요소들도 그때는 다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어떤 한계를 갖다가 정량하고 수치하는 그림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인질소 그리고 멸종률, 토지 이용의 변화, 기후 변화가 지금 한계를 갖다가 초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기후변화를 갖다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 기후변화가 기후변화 요소뿐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해서 기후변화가 어떤 임계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러한 인류사회 경제 시스템이 지구 한계와 충돌하고 있는 이거 외에 인류의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 안에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어떤 10%의 어떤 부자들이 약 50%의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가난한 50%는 약 10%밖에 배출을 갖다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부자들이 온실가스의 어떤 대부분을 갖다 배출하고 있지만 기후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거의 75% 이상을 갖다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내부적 모순성이랄까 어떤 불평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은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개도국들은 생태 발자국이 적은데도 감소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야기한 것처럼 선진국이 개도국의 어떤 자원을 갖다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어떤 표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케이트 레이워즈 교수가 어떤 만든 건데, 아까 이야기한 생태적 한계 내에서, 그리고 인류의 어떤 그 사회적 기반을 보장한 가운데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발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념들 자체가 지금 유엔의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목표에도 많이 활용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게 되면 생태적 한계는 이미 빨간 부분이 방금 기후변화랄까 질소인, 멸종률, 그리고 토지 이용 같은 것들이 많이 초과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그 기초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빨간 쪽이. 자,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로벨 화학상을 갖다 받은 프레고진이라는 분인데, 그 자기조직화로 어떤 상을 갖다 받았죠. 결국 지금 인류세란 것은 우리가 인류가 정말로 어떤 책임감 있게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인류가 환경을 갖다 파괴해서 결국 붕괴되느냐, 어떤 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 방금 어떤 자기조직화 어떤 이론을 갖다가 우리 지금의 어떤 인류 사이에 비교를 갖다 하다 보면 그,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지구 한계를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그 분기점이 오는데, 그 분기점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새롭게 재조직화, 재구성되어서 진화하느냐, 안 그러면 붕괴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안정적 어떤 시스템일 때는, 복원력이 작용할 때는 다수가 변해야만 영향을 주는데, 이와 같이 분기점에 가까운 어떤 불안정한 어떤 상태에서는 소수의 어떤 행동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그런 어떤 진화하느냐 붕괴하느냐의 어떤 가장 어떤 중요한 요소는 결국 수용적 민감성, 왜냐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런 생태적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의식 변화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어떤 학생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학교 파업하고 이래 나서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보통은 전통적 어떤 자아 개념에 닫혀 있는 반면에, 애들은 이런 지구가 하나의 어떤 멸종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어떤 나서야 된다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자아에서 해방된 생태적 자아의 어떤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교육청 앞에서 데모를 갖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청에서도 생태 전환 교육 이래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그레타 툰베리인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자꾸 희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전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어른들이 좀 패닉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하고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이 신뢰를 갖다가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떤 이제 국가 위주, 주권 국가 위주로 어떤 모든 것이 작동하고 있고, 국제 정치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인간관도 홉스의 어떤 사회 계약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만인과 만인에 대한 어떤 투쟁이다.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랄까, 이런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우리가 어떤 처음 겪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모든 사건에는
그 밑에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죠. 그리고 그 어떤 패턴의 어떤 밑에는 정치, 사회 여러 가지 어떤 구조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구조 어떤 밑에는 본질적인 거에 우리 의식이랄까 무의식적인 전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 어떤 정책이란 것이 사건을 건드리는데 진정한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는 이런 의식과 무의식적 전제가 변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현재의 어떤 지속 가능성 위기에 대해서 우리 의식과 무의식적 전제는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먼저 소비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은 소비에 달려 있고, 그리고 어떤 소비하기 위해서 무한한 성장이라는 것은 좋은 거고 무조건. 그래서 모든 국가도 이 GDP로 모든 걸 갖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류의 소비를 갖다 나타내는 생태 발자국을 갖다 보면 지금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지구가 1.7개 필요하고 한국은 3.5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영토가 작기 때문에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나라별 영토 수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8.5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토가.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고기 소비랄까 어떤 지구촌 식습관에 따른 생태 발전을 보면 한국은 현재의 음식 소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구 2.3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소비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지구촌 운행과 형 경제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 저는 이것을 갖다가 과시적 소비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유한 계급, 선진국의 어떤 중상층 모델을 갖다 전 세계가 모방을 갖다 하는 거죠.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갖다 쫓고 있는 거죠.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이 어떤 과시적 소비 경쟁은 이제 베블렌의 어떤 유한 계급론에서 나오는 어떤 이론인데, 예를 들면 어떤 소비가 어느 단계에 가게 되면 이 사회적 장치에서 소비가 더 욕구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블런은 이러한 어떤 가시적 소비 형태가 그 근원을 갖다 따져보니까 고대 국가에 우리가 어떤 약탈을 갖다 하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 약탈을 하면 그 약탈 전리품을 갖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 그 문화의 어떤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 수준에서 지금 지구촌과 어떤 현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문화적 메커니즘에 연료구시를 갖다 하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죠. 그건 소위 이야기하면 뭐 아담 스미스의 어떤 이기심을 갖다가 전형한 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원치 않고 타인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원치 않고 나는 나의 행복이 최고의 어떤 윤리적 목표라는 거죠. 이 소비주의와 함께 인간중심주의도 되게 중요하죠. 이와 같이 지금 인류가 어떤 핵이랄까 기후변화랄까 생물다양성 그리고 팬데믹 같은 것만 하더라도 서로 협력하고 어떤 서로 합의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위주의 어떤 그 세계사 공부는 도저히 어떤 자라난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파편화된 어떤 세계사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랄까 이런 석학들이 그 우주적 정체성 그리고 어떤 지구적 어떤 역사를 갖다가 가르치자 해서 이 거대사 운동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갖다가 뭐 아주 쉽게 표현한 건데요. 지구의 나이가 46억이라면 그걸 갖다가 한번 축소시켜 보자요. 46년으로. 그러면 그 인류는 4시간 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산업문명은 1분 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나타났던 호모사피엔스가 어, 전 세계 수포의 50%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인간 중심주의와 소비주의가 이 문화적 패러다임인데, 이 문화란 것은 일종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패턴화되고 거기 쌓이게 되면 일종의 어떤 문화가 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야기의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통의 이야기가 안착해야 되는데 일종의 어떤 신화죠. 옛날에 어떤 신화라는 것은 우주관이었고 세계관이었고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공통의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날 와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현대판 신화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의 대안이죠. 지속가능 위기에 대한. 첫 번째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입니다. 그 이전의 어떤 그 뉴턴식 어떤 세계관은 기계적이죠. 우주 자체가. 근데 지금은 양자역학의 영향으로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상호전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상호전되어 있는가 그것은 못 밝혀내고 있지만 우리 양자얽힘이랄까 이런 걸 예를 들듯이 상호전책이라는 것은 거의 어떤 지금 주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생명 에너지에서 찰나찰나 재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 148억 년 전에 출현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떤 몸의 세포처럼 찰나찰나 재생하고 재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우리가 진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영점장 이래가지고 그냥 우주적 바다에서 빅뱅이라는 것이 찰나찰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 에너지에 의해서 그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근본 본질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고전까지는 생명과 의식이라는 것은 그 생물체가 이렇게 진화하면서 복잡성이 증가해서 나타난 거랬는데 지금의 어떤 현대 물리학은 이 생명과 의식이 하나의 어떤 기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혁신적 어떤 발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에너지의 근본 본질에는 그 의식이 있고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그 의식이 단계 단계마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 우주 자체가 학습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우주관이 어떤 정착이 돼버리면 소비주의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모든 우주가 찰나찰나 재생한다면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체성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 정체성이란 것은 뭐 축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연결성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에 자기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모든 우주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삶의 목적도 이러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잠재력을 갖다가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이 자기 행위가 살아있는 우주의 공명에서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세계관이랄까 이런 것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현대 물리학이 어떤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몸이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원소들과 그 우주가 존재하는 어떤 여러 원소들이 서로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몸을 갖다가 띈 우주라는 거예요. 똑같은 진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원소들이 다시 우주랄까 생태계에 반환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후보로는 이제 환경운동입니다. 자, 환경운동은 처음에는 어떤 자연보호로 시작했죠. 사실 지금의 어떤 환경운동이랄까 생태주의 운동의 어떤 선구자는 그 에머슨이랄까 소로 같은 거죠. 에머슨이라는 어떤 존재가 처음으로 어떤 자연론을 내고 거기에 어떤 당대의 지식인들이 콩고드에 모이게 되죠. 소로랄까 히트먼이랄까 존 무어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종의 어떤 자연을 갖다가 어, 예찬하면서 이 미국의 르네상스를 갖다 주도해 가는데 이들 그룹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어떤 뭐 교육개혁이랄까 심지어는 노예 해방 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도 다 여기서 어떤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소로의 어떤 그
시민불복종에 의해서 시민운동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거기 나중에는 어떤 간디랄까 톨스토이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마틴 루터 킹,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유영무랄까 함석현에까지 영향을 갖다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모든 것이 어떤 자연보호에서 시작됐고, 그 멤버 가운데 하나 존 무어가 그 시에라 클럽, 세계 최초의 환경단체를 갖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당시 어떤 대통령인 시어도 뉴스볼트에 의해서 국립공원 운동이 지정되는 거죠. 그 자연보호 위주로 하다가 결국은 이제 1970년대 레이첼 카슨에 해가지고 침묵의 봄이 나오고 DDT의 위험성이 경고되기 시작하고, 그때서는 질주하는 어떤 산업화에 대해서 일단 규제 위주로 환경운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힘입어서 공해 추방운동이란 이름으로 어떤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계가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저 미국에서 환경운동을 갖다가 시작했다 이러지만 저 인디안들을 갖다가 말살시켰잖아요. 가장 어떤 환경적인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규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환경 문제가 생겼을 때 가난한 사람이랄까 유색 인종들이 차별을 받게 되니까 이제 환경 평등, 환경정의란 개념이 나오죠. 근데 오늘날 와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책임이 가장 적은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 가장 큰 고통을 입기 때문에 이제 기후정의라는 어떤 문제까지 오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넘어서 일종의 생명의 그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생태계랄까 다른 생명체에 행한 짓은 결국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그물을 갖다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인간중심주의의 어떤 폐해를 갖다 가장 잘 나타내는 어떤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인류가 사라지면 그 천국이 되고 벌이 멸종되면 황폐화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제는 환경보호라는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호가 필요 없이 환경 자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에서 좀 확대된 게 이제 심층 생태학이라고 보는데, 이 심층 생태학을 만든 네스가 이걸 주장하게 된 것도 이제 어느 날 화학 실험을 통해서 이래 보는데, 벼룩이 거기에 들어가서 막 발버둥 치는데 순간적으로 이 공감 차원을 갖다 넘어선 벼룩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갖다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심시생태학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한 어떤 그 동일시는 이제 이미 그 소로랄까 어떤 에머슨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에머슨의 어떤 저 자인론에 보면 이 우주 자체는 하나의 어떤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의 상징으로서 자연이 존재하는데, 이 자연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뿐만 아니고 그 타인의 몸, 그리고 자연, 인공, 이 전체가 다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어떤 순수 의식 외에는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소로 같은 것도 이제 소로 같은 사람도 이제 시민불복종 운동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러한 환경운동과 그 현대물리학의 이 보여주는 세계관, 새로운 이야기들을 갖다가 문제는 그걸 갖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일상에서 실천되고 내면화돼서 윤리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하는 거고, 특히 그 소로랄까 그 에머슨 같은 경우 또 다채식주의자였고, 특히 소로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책 그 월든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보다 높은 법칙에서 뭐 이보다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어떤 채식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인류의 은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인류를 갖다가 식인종 상태로 어떤 보듯이 인류가 진화하고 의식이 개화되면 될수록 그 식인 습관이 없어지듯이 다 채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태나 영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서로 굉장히 어떤 그 연결되어 있죠.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신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부도지에 나와 있는 마고성 신화입니다. 마고할미 신화죠. 그래서 이것은 신라시대 때 어떤 박재상 씨가 어떤 집안에서 내려온 어떤 부도지에 이제 마고 신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바이칼호스 있는 근처에 마고성이 있는데, 그 마고할미가 그 우주를 다스리는데 율려로서 다스려요. 율려란 것은 우주적 어떤 소리, 어떤 빛이죠. 예를 들면 빛의 어떤 원형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그 율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우주적 음악이란 것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모든 악기의 어떤 음악이 다 이것을 갖다 모방해서 어떤 만들어진 거라고 어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자체가 하나의 그 음악으로서 다스려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영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들은 다 그 우주 음악을 갖다 먹으면서 어떤 다 생명의 가능성이랄까 영혼이 고양되어 가는데, 어느 날 포도를 먹게 되는 거죠. 마치 이브의 어떤 사과처럼. 포도를 먹고 나서 그 맛에 탐닉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빨이 나고 머리카락이 생겨 지금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네 그룹이 나눠져서 이래 서로 분리가 되는데, 그게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중국 쪽으로는 그 한 그룹이 와서 결국 그 뭡니까 황국을 세우고 배달을 세우고 고조선을 세우고 그리고 고구려를 세우는데, 고구려의 어떤 국시가 이 마고성의 어떤 회복이라는 다물이라는 것을 갖다 국시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화는 이제 이 아시아 지방에서 거의 뭐 아주 보편적인 신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킬티무카 신화입니다. 그 우리가 절에 가면 어떤 이런 어떤 그, 그 형상들을 볼 수 있는데, 힌두절이랄까 불교절이랄까, 이 어떤 신화의 의미는 그 시바 신이 있는데, 이제 인도에서는 이 우주 자체가 어떤 시바의 춤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죠. 그 시바가 어떤 자신의 어떤 춤을 추면서 이 우주를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데, 그 시바한테는 파바티라는 어떤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괴물이 나타나서 파바티를 갖다가 공격하고 어떤 유혹하기 시작하자 시바가 도가 지나치지 않던 자기 지혜 안에서 허공에서 하나의 어떤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괴물은 뭐든 간에 어떤 잡아먹는 괴물인데, 너무 어떤 두려운 나머지 그, 그, 파바티한테 그, 수작을 걸던 어떤 그 괴물 자체가 시바한테 어떤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시바 신한테는 뭐든지 용서를 구하면 자비를 갖다 베푸는 어떤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데, 문제는 시바가 허공에서 만들어낸 이 괴물 자체가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바한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시바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먹어라 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이 얼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란 것은 결국 먹는다는 것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전제고 삶의 현실인데, 이 얼굴만큼 삶의 현실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하는 이야기가, 누구든지 자기 내면의 생명의 어떤 본질을 갖다가 알고자 하거든, 예? 이 어떤 그 키르티무카를 갖다가 알지 않고서는 생명에 접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죠. 이 키르티무카는 어떤 영광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화는, 그 예를 들면 저 마고섭 신화 같은 경우는 인류의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모든 신화는 사실은 인간 잠재력의 어떤 실말이죠. 인류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신화는 그 우주관이고 세계관일 뿐만 아니고 사회적 질서고, 그리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어떤 교육의 역할을 갖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뭘 갖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영혼이랄까 자기 자신을 먹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불편한 어떤 마음을 갖다가 마음과, 그렇지만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서는 인간이 어떤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화해시키는 것이 신화고, 그래서 모든 신화는 기본 구조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어떤 가능성, 그 영적 잠재력의 어떤 실마리가 어떤 신화라 했는데, 또 신화가 교육적 기능을 갖다 했는데, 이 오늘날 교육 현실과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대부분 우리가 오늘날 홉스랄까, 저 순자, 그러니까 인간은 약간 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대책서점에 이제 성선설이 있는데 모든 종교랄까 맹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지금 문제가 이런 성선설과 선악설을 갖다가 동일한 차원의 양자택일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인간 대부분이 어떤 선악이 뒤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뭔가 잘못된 환경에서 어떤 꼬투리가 생기면 또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게 또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로는 풍요로운 인간의 어떤 복잡성도 그 부정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최악의 상태로부터 그 우리를 갖다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선악이 뒤섞여 있으면서 그 내면 속에 거부할 수 없는 선함이 내재하고 있다는 그 잠재력을 갖다 이끌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상의 교육이라는 것은 또 문화인데, 애들이 자라나면서 어떤 그 생활하고 이러면서 이런 인간 잠재력을 갖다가 저 이끌어주지 못하고 대부분 문화라는 것이 어떤 소비주의랄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그 잠재력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어떤 어원을 내가 찾아보니까 결국 이 이끌어내다. 모든 교육이라는 것은 삼파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깨어나서 그 생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인데, 그래서 대학이랄까 중용해 보니까 그 하늘이 명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본성이고,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이 조화, 이걸 갖다가 따르고 닦는 것이 결국 어떤 가르침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는 공통의 기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까비르시를 보면 그 인간한테 새와 동물과 개미를 사랑하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결국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빛을 주신 존재라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뱃속에서는 기억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갖다 기억하는데 뱃속에 놓자마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인간이 그 실패하는 이유가 결국 그 진실을 갖다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인간이 선악이 뒤섞여 있다는 어떤 사실에 근접하도록, 그러면 어떤 인간이 정말로 그 선악의 복잡성 내면에 거부할 수 없는 선이 있느냐, 요걸 갖다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현실을 갖다 보면. 근데 이런 조사에 의하면 모든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갖다 해보니까 실제 총알 수에 비해서, 엄청난 총알 수에 비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뭐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총을 쏘되 실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허공 속에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그 군대라는 환경 자체가, 전쟁이라는 환경이 강요를 갖다 하고 계속 어떤 부추기고 이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 연구를 갖다 통해 보면 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선악이 뒤섞여 있으면서 그 내재한 거부할 수 없는 선함, 이것을 갖다가 봐야 되는데, 이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대부분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개인적 영향을 갖다가 주는 것을 갖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 속에 그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생명이 결국 스승이고, 그 가능성을 갖다 열고 생명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게 어떤 그 교육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개인적 영향 주는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어떤 방어해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이 교사는 끊임없이 이 생명을 생명으로서 어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신비로서 어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비로서 어떤 보지 못한다면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노카 베베인데 이게 간디의 제자이자 이제 친구인데 이게 1953년도 이제 타임지에 나온 건데 이분은 간디가 죽자 인도를 갖다가 전역 사람을 끌고 인도 전역을 순례하면서 부자들을 다 설득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대화해가지고. 그리고 부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게 하는 겁니다. 토지 헌납운동을 갖다 했는데 그 내놓은 땅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몇십 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땅을 갖다 갖고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 부자들을 갖다가 보통 우리 저게 막시즘에 따르면 예? 부자가 마음 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 물으니까 그건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자아가 있고 자아가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담벼락에 그러니까 철조망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철조망만 보지 말고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선함의 좁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걸 발견 못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이기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 속에서 어떤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좁음을 못 발견한다는 게 교사의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교사가 자기 이기심이랄까 자기 담벼락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폭력에 뜬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어떤 한금줄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물고기만 하더라도 물고기는 뭐 고통을 못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에 하면 저 물고기가 한번 이래 낚시바늘에 이래 걸렸다가 살아난 물고기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그 트라우마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음식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인류 역사를 갖다 보면 다 농경하고 유목민족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근대 자본주의랄까 어떤 그 서구 사회는 거의 유목민족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흔히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게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양육의 여신인데 우리 안에 그런 여성적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돌보고 생태계를 갖다가 사람을 갖다가 보살피는 그런 속성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필라소피아 하게 되면 이 소피아에 대한 어떤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 인간 본성을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랄까 정치 경제의 어떤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 안에 소피아가 있는데 우리가 고기를 갖다 먹을 때 대부분 어렸을 때는 그 가족들이 원하고 사회에서 원하니까 당연히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떠먹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반복하다 보면 거의 어떤 그 음식 먹는다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게 생명체라는 것이 그냥 어떤 물건이구나. 생명이 이 신비라는 어떤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대상이 그 축소돼 버리면 자기 자신도 결국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먹는 햄이랄까 베이컨이랄까 어떤 고기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영화랄까 이것을 키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나의 어떤 생명이고 일종의 반려동물이잖아요. 똑같은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도 가족이 있고 뭐 어떤 성격이 있고 이랬는데 우리가 고기를 갖다 먹을 때 그걸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그냥 고기 덩어리다. 우리의 감수성과 본래의 소피아적인 감수성과 그 연결돼 있다는 연결성, 우리 본성 자체가 이렇게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을 때, 아, 인간이란 것은 그 창조의 정점이다. 만물의 어떤 가장 최고 우두머리다. 이런 특권의식 같은 것도 이래 습관화되고, 결국 어떤 인간의 어떤
본래의 어떤 본성, 거부할 수 없는 선함 자체가 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이제 흐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지난번에 소비주의를 갖다 이야기할 때 그 베블린을 갖다 이야기했죠. 결국 그 이제 과시적 소비의 어떤 형태 자체가 그 제도 문화의 사물이란 거예요. 고대 그 약탈 사이에. 근데 그럼 그 인류 역사를 갖다 볼 때 고대 문명 자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유목민들이 가축화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남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모든 그 서구 사회는 다 동일한 조상을 갖고 있어요. 인도 유로피안어를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 정치 제도랄까 어떤 문화적 양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고기를 즐기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근대 사회랄까 아니면 자본주의도 다 거기서 어떤 놓게 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전 세계가 그런 서구 사회에서 영향을 갖다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가 식사 때 이게 생명체고 신비라는 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부정하고 회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였던 그대로 봐버리면 못 먹기 때문에 초롱초롱한 어떤 눈빛이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랜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이래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집단적 무의식 그런 죄의식 그림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자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투사를 갖다 하고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오늘날 지속 가능성 어떤 문제랄까 문화적 공경을 갖다가 조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채식이랄까 비폭력 음식을 갖다 하게 되면 그 인간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본성 자체가 이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러면 이 채식을 통해서 사랑을 갖다 표현하면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유유상종, 인과의 법칙이요. 그래서 옛말에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되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음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보통 우리가 의식을 변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음식을 변화하면 우리의 생각이랄까 우리의 의식도 점차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이제 인류 사회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런 유목이나 어떤 농경이냐 이 자체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채식이랄까 이런 것은 생명, 사랑, 관대를 상징하고 이 육식이란 것은 통제, 억압을 갖다가 이래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환경운동이랄까 현대물리학의 어떤 상호전적 그물, 생명의 그물이 사실 우리가 음식을 선택할 때 우리 인식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결국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또 문화의 전제, 그 생태 이런 것들은 음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비주의 이야기인데 현대 소비 문화의 어떤 상징 그리고 자기 파괴적 생산 체계의 어떤 상징. 왜냐하면 어떤 그 소비를 갖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 햄버거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에 그 6개월 사용되는 어떤 물이 들어가고 그 햄버거 하나를 갖다 덜 먹는다면 서울과 부산까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전 인류 식량의 어떤 40%가 고기 생산에 그리고 뭐 열대 우림이 더 파괴되고 그리고 엄청난 물 소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음식이 가지고 있는 정치학적인 어떤 이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선진국에서 정치적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곡물을 굉장히 어떤 가격을 낮춥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인류 사회가 이 자유로운 시장의 어떤 결과 10억 명은 굶어 죽고 있고 지금 15억 명은 이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절반이 만성질환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그 값싼 곡물마저도 구입하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10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곡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분배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물한테 공급하는 게 더 이익이 되는 이런 구조죠.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이 정치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 경제 자체가 아까 햄버거에서 보듯이 이 자연자본주의라는 어떤 체계, 일종의 어떤 환경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 생산의 6%만이 실제 그거고 94%는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음식을 생산하면서 실제 6%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환경을 파괴하고 외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상에서 이런 우리 스스로가 그런 혐오하는 우리가 혐오하는 세상을 창조하는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다큐멘터리 그 지속 가능성의 음모에 놓는 어떤 자료를 갖다가 정리한 건데 이게 지금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51%, 자동차 비행기 전체 다 합쳐도 1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열대 파괴의 91% 뿐만 아니고 전 세계 토지, 농지의 어떤 8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저 넷플릭스에서 그 시스프러시인데 이를 보면 지금 물고기가 너무 사람들이 어떤 물고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2048년이면 거의 고갈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너무 그 파괴적으로 어떤 저 상업적 어선들이 어떤 물고기를 갖다 쓸어가기 때문에 그 바다 자체가 지금 거의 어떤 엄청난 어떤 저 파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탄소도 흡수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지금 우리가 대개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빨대를 갖다 쓰지 말자 이러는데 그 0.0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 어업 장비에서 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건 미국 그 영국 옥스퍼드대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그 인류가 기후 변화 파국을 갖다 막고 예를 들면 육류 섭취를 90%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30년 뒤에 2050년대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인구가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인류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저 채식으로 전환할 건가 아니면 지구를 갖다가 황폐화시킬 건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갖다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슈바이처인데 그래서 슈바이처는 사실은 지금 어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민하고 굉장히 어떤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저 1, 2차 세계대전 이후 결국 문화가 몰락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대전을 갖다 겪게 되고 그 문화를 갖다가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 했는데 보통 이제 데카르트가 가장 유명한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데 지금 여기서 출발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슈바이처는 굉장히 고민하다가 실제 어떤 생명 외경이라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디서 사고를 출발해야 되냐 문화의 어떤 기초가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여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이것은 가장 어떤 기본적인 전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고를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 생명 여행을 갖다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인간만을 위한 어떤 윤리라는 것은 그 가짜 윤리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에서 책임감을 느끼는 보편 윤리가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기르트무카랄까 아까 마고성 신화에도 보듯이 결국 생명이 생명을 갖다 먹는 거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다 모든 생명체가 어떤 영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고민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엄청난 생명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GMO랄까 뭐 공장식 사육 같은 건데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랄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네스가 이야기한 어떤 뭐 동일화 그리고 저 슈바이처에 있던 생애 경외, 생명 외경 이런 문제처럼
먹고 먹히는 어떤 문제를 갖다가 우주적 차원으로 어떤 그 맥락을 갖다가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이 체험의 영역인데, 우리가 상가집에 가게 되면, 장례식을 갖다 보게 되면 그 상가 죽음 자체를 갖다 이렇게 확대시켜 보면 결국 모든 게 살면서 죽고 살면서 죽고 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우주적 순환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걸 초월해 있다는, 오로지 어떤 생의 어떤 무상, 거기서 나오는 연민만이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체험할 듯이, 이 먹는 문제도 우주적으로 확대해 보면 결국 먹고 먹히면서 이 우주 자체가 우주의 물질적 어떤 구조의 어떤 토대랄까, 우주의 근본적 속성이 먹고 먹히면서 그 서로 상호 부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체가 그 하나의 어떤 그 잔치고, 거기에 인간은 그 잔치상을 받는 주인일 뿐 아니고 인간 자체도 어떤 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결국 우리가 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게 이런 희생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 우주가 부양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기존에 우리가 다윈에 의해서 뭐 적자생존이랄까, 뭐 안 그러면 능력이 떨어진 사람 도태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깊숙이 이래 바라다 보면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보는 어떤 생태계만 하더라도, 야생동물이 야생동물 갖다 먹을 때 그 종족에서 가장 약하고 유전적으로 떨어진 존재만을 갖다 먹어줌으로 인해서, 그것도 배고플 때만 먹죠. 인간처럼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먹히는 어떤 종족의 어떤 그 우수한 유전자가 더 보존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가 이런 어떤 그 상호오존 체계라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음식의 어떤 습성을 갖다가 우주적으로 확대하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인간의 어떤 그, 그 삶이란 것은, 삶의 의미는 그죠. 어떻게 음식에 합당한 사람이 됐냐. 내가 이 우주에서 베풀어주는 어떤 그런 음식을 통해서 내가 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밥이 될 수 있고 내가 내 삶 전체가 이렇게 희생의 삶이 될 수 있냐. 이제 여기 문제란 거예요.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음식 교육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의미는, 우리 인간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고 이 우주 자체가 더 큰 존재의 어떤 일부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음식의 상징을 갖다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성체성사, 캐톨릭이랄까 기독교에서 있잖아요. 그 다음 불교에서 바루공양이랄까, 그 다음 뭐 동학에서 이천식천, 식고, 향화설이, 뭐 힌두교, 이 모두 다가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은 고립된 존재 아니고 전체의 어떤 질서의 어떤 일부분이라는 거. 예? 요걸 갖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종교는 그 음식에서 깨닫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 삶의 어떤 그 윤리로서 표현된 게 결국 황금률이죠. 모든 종교와 영적 전통 윤리의 어떤 핵심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대접해라. 내가 당하기 싫은 걸 갖다 상대에게 행하지 마라. 심지어 어떤 유교도 공자가 몇 차례 걸쳐서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이란 게 뭡니까? 모르니까.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갖다 상대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토라의 핵심을 갖다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 이야기해 달라고 이러니까, 결국은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갖다가 상대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상대를 갖다가 오늘날에는 좀 더 확대해서 동물,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성의 어떤 그런 가장 간단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비건이랄까 채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름이지, 이런 상호전선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연민과 돌봄, 그 연결됨, 상호전선. 거기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상이랄까 뭐 참선, 기도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인 반면에,
채식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전제, 우리가 생명이 생명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삶의 전제와 동시에 이 우주의 상호전성을 갖다 동시에 바라보면서 그 모든 행동을 갖다가 비폭력적이고 그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런 생명 존중이랄까 생태계 보호, 깨어있는 소비 해가지고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25%가 이 채식과 비건을 갖다가 실천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지금 15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이 육박하고 그리고 뭐 지금 생태 전환 운동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채식 급식을 이야기하고 채식 선택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5년에 가면 이 비건이즘이 주류가 될 거라고, 그래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식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 환경운동이랄까, 그 현대물리학, 결국 이 지속 가능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만든 초래한 어떤 사고방식, 소비주의랄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변해야 되는데 그걸 먹이사슬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자아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만물의 정점, 먹이사슬의 정점이죠. 그리고 그 채식이랄까 이런 것은 수평적 사고방식, 생태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둘이가 음식의 어떤 먹이사슬에서 이래 비교되고 있듯이 이게 마틴 부부란 사람이 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이 자아가 본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도 뭐 기후 파업 운동하고 지금 모든 기후 변화 이슈들을 갖다가 아이들, 학생들에 의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온 것도. 그래서 왜 아이들이 이 기후 변화랄까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가르침은 뭐냐면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어떤 그 지정학적 어떤 정치에서 생물권 정치, 지구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에서부터 지구를 생각하고 우주를 대변하는 그런 시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시민권이라고 할 때 그 속에는 공동체의 어떤 범위가 이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구와 생물권까지 이 밥상에서부터 일상에서부터 표현돼야 된다는 거고 어떤 면에서 지구민주주의라는 것은 생활민주주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실은 민주주의를 갖다 있지만 생활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걸 알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민주주의가 시작되면 정부의 역할도 달라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전까지는 지속 가능성을 갖다 해치는데 중점을 뒀지만 이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중점으로 둬야 되는데 사실은 오래된 정부 기능 가운데 선택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세제, 이런 규제를 통해서 그 선택을 돕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조금인데 그 예를 들면 독일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환경부 예산이 5억인데 유로인데 환경 파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220억이라니까. 그리고 로비 단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보조금을 갖다 또 낭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것만 하나 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를 들면 지금 산업문명이 가장 큰 문제가 이 외부 효과 문제를 갖다 내부화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고 물을 소비하고 이러는데 이 가격이 시장 가격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에 하면 햄버거 하나도 한 그 인도의 경우는 200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숲을 파괴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햄버거를 우리가 3달러 정도에 살 수 있다면 197달러는
그 부담을 갖다가 기업이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떠만다는 거예요. 197불이 일종의 보조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 효과, 외부 비용의 내부화가 가장 먼저 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엔에 따르면 외부 효과가 1, 2가 축산업하고 화력 발전인데 보조금도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데 드는 보조금을 갖다가 또 환경을 돕는 쪽으로 바꾸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몇 배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축산업이랄까 화력발전에 쓰는 보조금을 갖다가 유기농업이랄까 이런 식생활 전환에 써버리면 건강과 기후, 자연 이 세 가지를 다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축산업이 이래 엄청난 것도 결국은 이런 어떤 보상 체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어떤 그걸 갖다가 생산해낸다는 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애완견을 갖다가 다 좋아하고 반려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저 애완견 산업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책임감이 안 떨어지니까 또 많은 어떤 예? 그런 애완견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팬데믹 같은 경우도 그 직접적인 원인이 공장식 사육국가 그 야생동물 거래 아닙니까? 서식지 파괴. 그 숲을 가장 파괴하는 어떤 원인이 결국 축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식 사육은 언제든지 어떤 질병을 갖다가 팬데믹을 갖다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 대선 후보 워렌이죠. 2040년까지 미국의 어떤 공장식 축산을 완전히 없애겠다. 그래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자, 이것은 지금 2018년도에 도입된 WHO와 미국 질병통제센터 그리고 한국의 어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 일종의 어떤 건강복지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동물을 위한 사람을 위한 것만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위하고 동물을 위하고 생태계를 위한 거 모두에게 이익되는 어떤 정책을 쓰자는 거예요. 복지 패러다임이죠. 건강 패러다임. 그래서 원 헬스 하나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요대로만 지켜줘도 사실은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지금 그 생명 부양 시스템과 그 인류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충돌하고 있다. 야요 그 한계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이 인류세를 갖다가 대표하는 화석을 갖다가 이제 유엔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찾았는데 결국 두 가지라는 거예요. 플라스틱하고 치킨. 그 중에서 치킨이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 공룡 시대가 존재했다는 것은 공룡 화석을 보고 아는데 지금 워낙 닭 소비가 연간 뭐 658억 마리가 되니까 다 쓰레기장에 그 닭뼈들이 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먼 훗날에 지금 우리 세대를 갖다 인류세 시대를 갖다 이래 살아남는다면 이래 바라볼 때 아 이때는 어떤 치킨이 지표화석으로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기아랄까 에너지 빈곤 기후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식단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91억이 된다면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먹는 것은 줄일 수 없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 제인 구달 박사가 이제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것들이 다 75%가 동물 원성 감염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와 기후 변화에 막기 위해서 이 식단이 바뀌어야 된다. 인류가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우리 밥상이 야기하는 어떤 이런 파괴적인 어떤 영향을 갖다가 안다면 깨달음의 어떤 첫 단계는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선택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10억 명이 굶어 죽고 10억 5억 명이 가운데 절반이 만성질환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동물이랄까 이런 고통 연간 750억 마리 그리고 이 환경 파괴랄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랄까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다 그걸 떠안아야 되니까 무의식적인 가해지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이런 거대한 죽음과 파괴의 어떤 그 쳇바퀴, 여기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밥상에서 자비와 보호, 행복의 선순환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식탁 위의 작은 변화, 채식은 특별한 사람들의 유별한 식사 습관이 아니다. 현대인이라면 누려야 할 식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우리가 채식이라는 것을 갖다 자꾸 부족이래 하는데 우리 영혼이랄까 우리 생명 차원에서 보면 이건 누려야 할 식사는 충족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충족, 생명의 어떤 그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식사가 무력한 동물들, 그리고 귀중한 자원, 그리고 아이의 건강한 삶을 빼앗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가 하나라는 것도 더욱 자각하게 될 거란 겁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것이 나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를 갖다가 규정짓고 부정적으로 규정짓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 있음이야말로 진정한 나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진화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세대는 결국 그 분기냐, 그러니까 지금 지금의 인류 세대가 그 마지막 세대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생명 시대, 생명의 그물의 어떤 시작이냐,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킬타무카 신화랄까 마고성 신화를 통해서 결국 생명의 어떤 가능성, 생명을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먹는 것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날 지속 가능성의 어떤 핵심과 직결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인간과 지구, 그리고 음식과의 어떤 관계를 갖다가 재정립해야 될 밥상혁명의 어떤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신 학회에 감사드리며 제 강의를 갖다 마치겠습니다.